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ET 2급 기출문제 43회 3강 실무 강의로서 종강입니다. 부가가치세 4분부터 연말정산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4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 8점짜리입니다. 요 근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네요. 이번에 44회는 합격률이 좀 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출제된 적이 없다는 아니고요. 출제된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자주 빈도수가 조금 낮았단 말이죠. 자료 1번 공통매입 내역이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공통매입 내역이란 말은 우리가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하는 겸용 사업자임을 알 수 있네요. 취득일자와 그리고 자산들 나와 있고요. 공급가 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는 과세기간의 제품 매출 공급가액 내역이네요. 1기 2기고요. 과세사업 3억에 면세사업 1억 총 4억인데 이 중에 면세가 25% 맞죠? 4억에 1억이니까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5%고요. 2기는 과세가 3억 6천에 면세가 2억 4천 총 6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2억 4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네요. 이 차이가 15%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제코닉스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예, 문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020년 1기 및 2020년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비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에 의할 것. 예, 자료 2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평가 문제 3가지가 있네요. 항상 이 평가 문제는 순서대로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작성한 다음 두 번째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를 반영도 하네요. 일단 재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세 번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하시오. 예, 이렇게 새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어디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자, 여기에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라 그랬죠. 여기에 일단 잘 알든 모르든 메뉴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내용이 2기 확정이었죠.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월부터 12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도 있고요.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도 있네요. 안분하는 것도 있고요. 4번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도 있네요. 그리고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5번을 해야 되겠네요. 문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는데요. 자, 이게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이 세 가지의 메뉴 중 우리가 어디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가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인데요. 먼저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있죠? 3번이었습니다. 실기 화면의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화면 캡처해 두었습니다. 3번은 예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예정 신고 기간 때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입니다. 정산. 이것은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해당 과세 기간,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세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 확정신고 이후에 이후 확정신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 과세기간에서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5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은 5번에 입력을 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죠. 15%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먼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은 예정 신고 기간 때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자, 우리 사업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부가세 100만원을 주고 부가세 매입세액이 100만원짜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세에 사용된 부분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만 면세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 불공이 되죠. 불공제됩니다. 과세가 60%고 면세가 40%가 였다면 100만원에 40만원, 40만원은 불공 처리해줘야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입니다. 이것은 안분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산하는 거예요. 자, 해당 과세기간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 이렇게 해둔 것이 확실한 게 아니죠. 확정신고 때 이것을 완벽하게 정산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은 이후 과세기간 해당, 이후란 말은 확정신고가 끝났고 그 이후에도 해당 자산이 계속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후 과세기간 과세 면세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경감률을 감안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정산까지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기수로만 했던 거고요. 이것이 계속 사용되다 보면 과세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 비율과 면세 매출액 비율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5% 이상이 나면은 재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 이하가 되면 재계산하지 않는데 지금 이 경우는 5%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경감률을 감안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체감률은 건물 및 구축물은 100분의 5고요. 나머지 기타 자산은 100분의 2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5% 이상 차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 면세 비율 나와 있습니다. 이게 25%고
1기 때 25%고 2기 때 40%네요. 15%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분할 때 여기에 면세 비율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면 차이가 나게끔 나면은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재계산 내역에서 입력해야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자산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자산들 중에서 뭐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즉 건물과 기계장치는 해당이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즉 이 내용을 먼저 익혀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5번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3번, 4번이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하자는 의미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포인트예요. 실무 수행 순서입니다. 첫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메뉴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선택해야 되겠죠. 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5%. 건물과 기계장치는 입력해야 되겠죠. 왜?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인데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입력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체감률 건물 및 구축물은 100분의 5, 기타 자산은 100분의 25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며 기계장치는 100분의 25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5기가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경과된 기수가 나옵니다. 건물을 한번 볼까요? 건물은 보면은 지금은 2020년 2기 확정입니다. 2기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18년 6월 달에 구입을 했으니까 18년 몇 기? 2기. 19년 1기, 2기. 그리고 19년 1기, 2기, 2020년 1기, 2기. 그래서 총 5기가 되겠죠. 5기가 되고 기계장치는 19년 3월 5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된 거 어떻게 19년 2기 그 다음에 20년 1기, 2020년 2기 총 3기가 되겠네요. 자, 그거 제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건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5기인데요. 18년 2기, 그리고 19년 1, 2기 2개, 그리고 2020년 1기, 2기 하면 총 2기, 총 5기가 되고요. 기계장치는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2기가 됩니다. 3기가 됩니다. 19년 2기와 2020년 1기, 2기 총 3기가 되겠죠.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고 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 이 순서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5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이죠.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계산식입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은 건물, 구축물, 2번은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 되겠죠. 지금 건물부터 먼저 할게요. 그래서 1번 9번은 건물을 입력할 거니까 건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입니다. 건물의 매입세액을 입력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건물의 매입세액은 얼마? 100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10불불. 자, 체감률은 건물과 구축물은 100분의 5라 그랬죠. 1번. 경과된 과세기간수. 자, 건물은 5기였습니다. 18년 2기, 19년 1, 2기, 2020년 1, 2기 총 5기네요. 그래서 5, 엔터. 그리고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 가액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25%에서 2기에는 40% 증가되었죠. 몇 퍼? 15%. 그러니까 이게 15.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계장치 한번 봐요. 기계장치는 계산식이 건물과 구축물이 아니니까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 기계장치, 기계장치. 그리고 기계장치는 얼마인가 볼까요? 500만원이죠. 500만원. 뿔뿔. 자, 그리고 100분의 25가 되겠죠. 건물, 구축물 위에는 다들 100분의 25 3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경과된 과세 기간수는 19년 2기, 2020년 1기, 2기, 3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기. 그리고 면세 비율 증가되었죠. 25%에서 40%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5%만큼 똑같죠. 15. 그러면 계산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계산된 이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만큼이죠. 130, 요만큼 부가세가 매입세 불공제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2번 작업입니다. 2번 작업.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내역을 다 입력했고요. 다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확정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 있죠? 여기에서 이익이 확정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엔터. 자, 일단 뭐가 나왔는데요. 블록이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블록이, 왜냐면 우리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블록이. 예. 자,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16번 칸에서 따닥.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아니죠. 51번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51번 칸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세액이 131만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가서 다시 더블 클릭. 세액입니다. 51번 칸. 요것이 1312 500이죠. 500이고, 그러면 금액은 10% 많죠. 이 금액의 10%가 이 금액의 10%가 이거니까 공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네요. 13125불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3125불 금액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131만 2,500원 불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엑서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이 작업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낯서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불러와지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닐 때는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 있잖아요. 건물과 기계장치인데요. 이게 112만 5천원과 18만 7,500원이 불공입니다. 불공이 되니까 어떻게 해당 자산에 가산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몇월 며칠 12월 31일. 먼저 차변입니다. 3번 건물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분계는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건물 202번이죠. 금액은 얼마? 1125불. 1125불. 그리고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1125불.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거 해야 되겠죠. 3번 기계장치 206번이네요.
금액은 얼마? 187500, 187500. 역시 대변 4번 부가세 대급금이죠. 135번. 18750. 이렇게 입력하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만큼이 불공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해당되는 부가세만큼은 자산에 가산해야 될 것이며 부가세 대급금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이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돋보기를 비추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 일반전표 반영인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125만원일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금액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기존에 불공 처리를 너무 많이 해서 매입세 공제를 더 받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건물이라는 자산의 가격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이 되고, 그리고 부가세 낸 걸로 처리돼야 되겠죠. 왜? 불공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만약 플러스 112만 5천원일 경우, 지금의 경우죠. 기존의 불공 처리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분만큼 불공 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산의 가격을 증가시키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결론은 이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든 마이너스 금액이든 플러스 금액이든 마이너스 금액이든 부가세 대급금의 위치를 가지고 공제 또는 불공 처리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 건물 가격을 감소시키고 건물 가격을 불공시킬 때는 증가시키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불공을 시키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만큼이 건물 자산 가격에 증가되고, 그리고 그게 환급받는 경우는 건물의 자산의 가격을 줄여야 되겠죠.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차변과 대변에 이게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혼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혼돈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입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세 예수금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나올 수 없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자산의 가격을 증가시켜야 되는지 감소시켜야 되는지 그것만 차변 대변 자리 잡으시면 나머지 변에는 부가세 무조건 부가세 대급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 혼란을 많은 수험생들이 겪고 있으니까 꼭 좀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3번 결산입니다. 1번 손익의 예상과 연이네요. 결산 자료입니다. 1번 전기 2월 된 선수수익, 이 선수수익의 상세 내역은 이자 수익이 선수수익으로 대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네요. N은 단기 도래분 22만원이 있다. 자, 그러니까 결산할 때 선수수익, 이자수익 했던 것 중에서 22만원 이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이자수익으로 해줘야 되는 거 하나 해줘야 되겠고요. 2번 6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제조 원가족 500번대입니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이것은 우리 결산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162만원이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분이네요. 자, 평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선수수익 중 단기 도래분에 대하여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1번 같은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근간에 제가 처음 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2번 단기 발생분 보험료에 대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정리 붕괴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2번은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자, 1월 1일 전기 이월된 선수수익, 이자수익에는 단기 도래분 22만원이 있다. 자, 먼저 전기의 결산 정리를 추정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기에 이 금액이 정확한 22만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2만원이라 가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22만원 그리고 선수 수익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전기 이월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기 이월된 선수 수익 이 말이 선수 수익이 대변에 있었단 말이죠. 이자 수익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분괴가 되었는데요. 이 선수 수익 중에 22만원이 단기 도래분이잖아요. 이 선수 수익 22만원 부채가 줄어들고요. 이것이 무엇으로 이자 수익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정리할 때는 1월 1일 선수 수익 22만원 그리고 이자 수익 22만원 즉 이렇게 정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줄이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일반전표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1월 01일 차변 3번 3번 이자 수익인가요? 선수 수익이네요. 선수 수익 선수 수익 얼마? 22만원 220불 그리고 대변 4번 이자 수익 901번 이자 수익 22만원 이렇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게 날짜도 잘 보셔야 됩니다. 1월 1일이어야만 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서 1월 1일 날 거 처리해라 그랬죠. 올해 1월 1일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작년에서 넘어온 것을. 자, 2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6월 1일에 보험료 162만원 500번대였습니다. 지급하고 전액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162만원인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3만 5천원이 되겠죠. 월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5달입니다. 13만 5천원 곱하기 5달 하면 67만 5천원이 되고요. 그리고 162만원에서 67만 5천원을 빼면은 94만 5천원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보험료는 주는 내용이죠. 따라서 보험료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급한 날은 6월 1일 오늘은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자, 이 날을 기점으로 앞에 줬으면 먼저 준 내용이고요. 뒤에 주면 못 준 내용이 되는데 지금은 6월 1일 날 지급했다 그랬죠. 따라서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6월 1일 날 보험료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6월 1일 날 보험료 줬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이고요. 그러니까 12월 31일보다 앞에 줬으면 먼저 준 내용이고 뒤에 주면은 못 준 내용이 되는데 6월 1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먼저 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은 5월 31일 것까지 얼마? 162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결산일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먼저 줬죠. 그러니까 67만 5천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를 보고 보험료 67만 5천 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라는 거, 이거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이 칸을 맞추어 넣어야 돼요. 계정 과목을 만들 텐데요. 저는 순서를 적어 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이 칸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는데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 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이 칸, 먼저면 선, 못이면 미를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먼저 지급한 내용이죠. 먼저니까 뭐 선. 다음 이 칸입니다.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돼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죠. 주는 내용이니까 급. 따라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며, 자, 이 만들어진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여기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선급 비용이 어디에? 차변입니다. 차변. 그리고 당연히 대변에는 뭐? 보험료가 되겠죠. 보험료. 금액은 물론 67만 5천 원 우리가 구해 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몇 월 며칠? 12월 31일 입력하러 가면 되겠네요. 12월 31일 차변입니다. 3번 선급 비용이네요. 선급 비용 금액은 675불 675불. 대변 4번 제조경비죠. 500번대 521번 보험료 675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확인. 자, 차변 선급비용 보험료 맞고요. 대변 67만 5천 원씩 예, 각각 금액은 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내역을 입력하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익혀 주셔야 되며 실기뿐만 아니라 이론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산 2번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이네요. 자료 설명입니다. 당기 법인세 등을 3,275만 8,250원으로 계상한다. 장부에 기록한단 말이죠. 법인세 중간 연합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선납세금은 상계 처리해줘야 됩니다. 수동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이 문제도 전산 회계나 전산 세무만 공부하셨던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산 세무나 회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자동 결산으로 다 되는데요. 우리 AT 시험에서는 선납세금은 수동으로 12월 31일 날 상계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잔액 차액만 자동 결산, 추가 계상하는 작업만 자동 결산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법인세 등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의 의미는 올해 총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3,275만 8,250원입니다. 그런데 선납세금이 있다 그랬죠. 올해 총 납부해야 할 법인세 중 선납세금이 있으므로 총계정 문장에서 조회한 후에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법인세 등 선납세금 자산을 없애야 되겠죠.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어디에 총계정 원장이죠. 총계정 원장 눌러주시고 선납세금 136번이죠. 136번 엔터. 자, 그랬더니 언제 납부했습니까? 8월 달에 납부했음을 알 수 있네요. 1,150만원입니다. 자, 이거 더블클릭 따닥 해보시면 자, 법인세 8월 31일 날 중간 연합을 했네요. 차변 선납세금이 나와 있죠. 대변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선납세금이 대변에 오면서 정산되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법인세 등으로 얼마? 1150만 원입니다. 자, 이 작업부터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법인세 등 1150만 원 선납세금, 이 선납세금을 먼저 정산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은 되어 있고요. 차변 3번 법인세 등 법인세 등 이 금액이 얼마? 1150불. 그리고 대변 4번 선납세금 얼마? 11500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선납세금을 이제 상계 처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어떤 거? 이제 이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추가로 계상할 부분은 저는 자동 결산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자동은 항상 자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편한 걸로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총 올해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빼기 얼만큼? 선납세금만큼은 빼야 되겠죠. 왜?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그러니까 2125만 8250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동 결산으로 이용하겠어요. 결산 자료 입력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메뉴에서 오른쪽에 결산 자료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항상 결산은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선납세금 추가 계상합니다.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찾기 쉽죠. 선납세금 엔터. 선납이 아니죠. 법인세죠. 법인 엔터. 자, 여기에 보면은 법인세 등 이미 이렇게 선납세금이 나와 있네요. 법인세 계상이라고 있죠. 추가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금액을 옆으로 살짝 치우고요. 258 250 엔터. 이만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총 금액이 얼마? 3275만 8250원이 되겠죠. 이 금액과 요거 금액이 맞아야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3275만 58,250원 이 금액이 합쳤을 때 맞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다음 여기서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전표 추가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어디에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다시 들어가서 결차, 결대 이런 것들이 넘어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등 미지급 세금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 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아마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두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4번 근로소득 관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이네요. 8점짜리. 자, 가족관계증명서가 이렇게 쭉 나왔고요. 본인은 박민호네요.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 여자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녀자 추가 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있고요. 그리고 자녀 있네요. 자, 이렇게 자녀가 있을 때는 꼭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 박민호는 부양가족 보니까 5세, 9세짜리가 있네요. 그래서 얘들은 자식이 있고 엄마가 없네요. 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한부모 공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제가 임의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두었어요. 더하기 빼기 나중에 경로 우대 공제라든지 기본 공제 관계로 제가 미리 해 두었습니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료 설명 잘 봐야 되겠네요. 2020년 3월 15일 입사한 사무직 박민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이다. 부양가족은 박민호와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민경옥, 주민번호 나와 있고요. 2020년 12월 21일에 이혼을 했네요.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 박영일은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있고요. 모 이미숙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네요. 그리고 딸 박숙희는 은행 이자 소득이 2,500만원. 딸이 박숙희인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5세짜리가 무슨 2,500만원이나 이자 소득이 있나요? 5살짜리가 2,500만원 이자가 있으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지 2,500만원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무튼 되게 부자네요. 다음 박정희입니다. 소득이 없고요.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일단 메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자, 인사급여죠. 인사급여.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에서 여기죠.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누구였습니까? 박민호였죠. 박민호.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서 나와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요. 자, 먼저 인적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포함입니다. 형제자매는 본인만 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 저는 남성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죠. 우리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형제도 내 형제자매와 같습니다. 와이프, 우리 집사람의 부모님, 즉 내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가 되겠죠. 장인 장모님도 내 부모님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를 우리 집사람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똑같아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 공제사항을 공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며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따로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반드시 기본 공제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추가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 70세 이상은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보며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부모 공제, 일단 배우자가 없어야 되고 기본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부녀자 공제,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왜? 남자니까 여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와이프는 부녀자 공제 안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여자이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실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는 부녀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되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50만원인데요.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공제 안됩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7세 이상 20세 이하이어야 됩니다. 한 명이면 15만원, 2명 이상부터는 각각 30만원씩 되고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한부모 공제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했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더라도 기본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외국 거주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면
기본 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직계 빗속은 외국에 거주해도 기본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예시예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본인은 되지만 배우자는 안 되고요. 며느리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혼인은 12월 31일 현재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12월 20일인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로 공제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사망 또는 장애의 경우 완치되더라도 당해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5월 10일 날 사망을 올해 5월 10일 날 사망을 했다 가정하면 올해까지는 부모 공제, 직계 존속이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5월 10일 날 여지까지 장애인이다가 5월 10일 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시면 안 된다. 물론 부모님이 외국에 가 있는 이유가 질병 치료의 목적임이 증명이 되면 됩니다. 요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면 안 되고요. 금융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보니까 딸이 5살짜리가 2,50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죠. 걔는 안 되는 애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입니다. 연 500만원이 연입니다. 월이 아니에요.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인 거.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선택적 분리과세라 그러는데요.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곱하기 60%입니다. 공제죠.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데요. 이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분리과세 하겠죠. 왜? 기본공제를 받으니까. 연 3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는데요. 서화, 골동품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쭉 봤습니다. 박민호 본인은 당연히 되며,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배우자가 없었죠.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었습니다. 예, 9살짜리 박정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부모 공제도 됩니다. 그리고 자, 이분부터 먼저 입력할까요? 박민호가 되겠네요. 박민호 본인은 되어 있죠. 한부모 공제 찍어주시고요. 한부모 공제가 맞으니까 몇 번? 1번 엔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부양가족은 다 입력해야 돼요. 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한번 볼까요?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배우자는 당연히 기본공제가 안 되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 아버님은 됩니다. 어머님도 장애인이죠.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위쪽으로 가서. 자, 아버지 70세니까 경로 우대 공제도 되네요. 박영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직계 존속입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 1번이 되겠죠. 1번 60세 이상 맞고요.
그리고 장애인인가요? 장애인이 하나 있었죠. 누가 장애인이었습니까? 엄마가 장애인이었네요. 아버지는 장애인 아닙니다. 엔터 넘어오고요. 이름은 누구? 박영일. 박영일. 입력하시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박영일은 경로 우대가 맞죠? 자동으로 체크되네요.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어머님이네요. 2번입니다. 어머님, 직계존속이죠.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이분은 장애인이었죠. 자,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자, 질문이 많아서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5번. 선생님, 어떨 때는 5번 하고요. 어떨 때는 4번 60세 이상을 선택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지금 60세에 해당이 되고, 장애인인 경우는 60세 이상을 하고 장애인을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뭐 58살이라 가정할게요. 그때는 이것들 장애인으로 선택하고 장애인에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어떨 때는 60세 이상 20세 이하를 선택하고 장애인 체크하고, 어떨 때는 이것들 장애인으로 한번 볼까요? 5번 이렇게 5번으로 입력하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아요. 지금 60세 이상자가 맞죠? 맞을 때는 여기에 체크하고 장애인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이 제한에 걸려서,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나이 제한이 걸린 장애인은 지금처럼 장애인에 체크하고 여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니까 직계존속이었죠. 직계존속이고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되겠죠. 4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의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어머님이니까 이미숙이네요. 이미숙 엔터. 그리고 주민번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다음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네요. 잘못했습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인데 1번. 자, 죄송합니다. 자, 2개 됐고요. 2명 됐고, 자녀 박숙희는 얘는 안 되는 애였죠. 우리가 이자 소득이 2,500만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 소득자의 직계비속이죠. 직계비속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하시고, 그리고 부죠. 부 0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안 되는 애예요. 부. 기본공제가 안 되니까 나머지도 다 안 됩니다. 자녀 박숙희네요. 박숙희. 그리고 내국인 주민번호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직계비속이죠. 4번 20세 이하입니다. 요거 일단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박정희네요. 박정희 엔터. 내국인 0번 뭐 보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얘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얘인 경우 박정희는 나이가 얼마입니까? 9세입니다. 그러니까 7세 이상에서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받죠. 그래서 자녀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체크되네요. 체크됐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이를 확인해서 자동으로 체크해 줬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체크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한 것은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고, 지금은 직계비속 누굽니까? 박숙희가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총 5명 본인을 포함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며 자주 대부분 매번 출제되는 문제이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10월 급여 자료네요. 사원이 둘이 있네요. 강민경이, 신영욱이 기본급 사격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자동으로
계산된 걸 그대로 적용하겠다네요. 수당 및 공제 요건 볼게요.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1에서 강민경은 관리부 사원 둘이가 있었죠. 자료 1에서 신영욱은 생산부 사원이며 2019년 총 급여액은 5천만원 이네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사회보험은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하며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며 전월 미환급 소득세 8만 5천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가지 평가 문제가 있네요. 생산직과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시오. 예, 각각 사원 등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해라 그러네요. 이런 수당들 등록할 겁니다. 과세, 비과세를 알아야 되겠죠. 10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세요. 단, 구분은 2번 급여 플러스 상여로 선택할 것. 예, 급여자료 당연히 입력해야 될 것이며 10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이죠. 한번 볼게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입니다.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에 그리고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 중 20만원 이내까지 그리고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0만원이라면 비과세를 하고 30만원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0만원은 비과세로 하고요. 10만원 부분은 과세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과세다 비과세다만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프로그램에서 한도는 알아서 해준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물론 식사 제공시는 과세가 됩니다.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조금 전에 한 명은 5천만원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간 근로수당 또는 연장 근로수당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생산직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광산, 어업 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자 등등을 포함하고요. 월 10만원 이내에 출산 보육비인데요. 만 6세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7세부터는 과세가 돼요. 그리고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두 번째입니다. 선원의 성선수당 월 20만원, 국외 근로소득 급여 중 월 100만원, 외항선은 외국 건설 근로자 급여 중 월 300만원. 자, 이 두 부분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공통점은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외항선언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근로하더라도 건설 노동자 있죠. 이 사람들은 3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공락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 중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물론 500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가 됩니다. 장애급여, 유족급여, 취력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이런 항목들은 다들 비과세이며 이 내용은 반드시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급여자료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입니다. 직원 또는 종업원, 법인 임원 소유의 차량, 배우자 공동 명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는데 지분이 나와 배우자가 같이 이것을 소유하는 경우 된단 말입니다. 직원이 직접 자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여 수행할 것, 즉 직원의 출퇴근 편의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출장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되고요.
오토바이도 가능합니다. 이륜 자동차 있죠.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다면 각각 월 20만원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투잡 있잖아요. 투잡, 쓰리잡 이렇게 있다면 각각 2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비과세 처리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중에서 과세 비과세 한번 과세 비과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자, 문제 1번 보니까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시오. 자, 강민경은 관리부이며 신영욱은 생산부인데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니까 생산부이면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부터 처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하시는 게 유리하죠. 자, 출발합니다. 자, 먼저 전체 메뉴에서요.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야 사원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사원 등록에서 자, 먼저 강민경입니다. 강민경 한번 볼까요? 강민경은 관리부 사원이죠.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민경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외국 근로자 이런 거 아니죠. 생산직 여부네요. 생산직 여부 프로 되어 있죠. 예, 문제 없습니다. 다음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구? 자, 이번엔 신영욱이네요. 신영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영욱 찍어주시고요. 신영욱은 생산직 부대 있죠. 부가 아니라 뭐 여가 돼야 됩니다. 찍어주시고 여 바꿔주시고,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죠. 왜? 직전 연도 급여액이 총급액이 5천만원이잖아요. 3천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거 없죠. 자, 여기까지 1번 부분은 완료가 되었고요. 자, 2번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을 등록하시오. 자, 일단 급여 자료 입력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여기 있죠. 여기에 들어가셨어. 자, 이거 하기 전에 수당 등록 공제 꼭 우리 AT 시험은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지 선택됩니다. 이것을 다 입력하신 후에는 이게 비활성화, 이것처럼 비활성화가 되니까 요거부터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또 우리가 과세, 비과세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기본급 상여 그대로 쓰라 그랬어요. 육아수당 있네요. 출산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육아수당 비과세 항목이었죠. 그대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육아수당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비과세죠. 비과세. 자, 비과세 항목은 육아수당이라 치시면 됩니다. 육아수당 해보시면 나타나죠. 7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항목 비과세는 꼭 이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엔터. 참고로 이런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좋고요. 냅두면 됩니다. 내비를 두면 좋고, 자, 여기 보면 추급이라는 것은 추가급여, 추상은 추가 상여를 말하는 겁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질문이 가끔 있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입력되었고요.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이네요. 시내 출장 경비는 실비 정산하여 시내 출장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네요. 그러면 이것은 과세가 되죠.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될 텐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 수당 공제 등록은 항목을 그대로 치시면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 엔터. 그리고 이것은 과세가 되겠네요. 과세 엔터 넘어가고요. 다음 식대네요. 식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식대 이것은 비과세. 자, 식대 바로 나오네요. 이번에 확인 엔터 넘어가고요. 다음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전 직원에게 야간 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거는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죠.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비과세.
그리고 야간근로 치면 되겠죠. 연장근로 1번에 바로 나왔네요. 엔터 엔터. 자,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왜요? 야간근로수당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이라서 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 과세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올바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2명밖에 없다면, 2명밖에 없었더라면 이거 과세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비과세로 선택해 두었다가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부로 바꾸어 버리면 그 사람은 입력하더라도 과세로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간 근로수당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 회사가 2사람 빼에 없었어요.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세로 하면 되겠죠. 왜? 조건이 안 맞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2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명, 20명, 1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방금 나와 있던 신누구만 비과세지 나머지는 과세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일단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연장 근로수당을 비과세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 되는 사원을 사원 등록해서 부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만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직무발명보상금. 회사는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500만원까지 되죠.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비과세입니다. 자, 여기에서 직무발명보상금 항목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죠. 2번. 자, 여기도 직무발명 직무 해볼까요? 발명보상금 17번이네요.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수당 등록은 끝이 났고요. 공제 등록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네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수당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자, 어디까지 되었는지 볼까요? 첫 번째 1번 2번 우리 등록했습니다. 3번 매월 급여 지급일은 25일이네요. 자, 수당 등록 1번 2번 끝이 났네요.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2사람이었죠. 자, 10월분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9분은 몇 번으로 해라 그랬습니까? 아래쪽으로 향하는 거 눌러주시고 2번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급년월일 2020년 10월 매월 25일이었죠. 25일 10월 25일. 자, 이게 또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하러 갑니다. 강민경부터 선택하고요.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기본급 1500불 엔터, 상여 2500불 엔터, 육아수당 없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300불 엔터, 식대 150불 엔터, 야간 근로수당 100불 엔터, 직무발명보상금은 없고요. 신영욱이죠. 신영욱이 똑같습니다. 3500불 엔터, 상여 4불 엔터, 200불 엔터, 그리고 300불 엔터, 식대 150불 엔터, 야간 근로수당 200불 엔터, 직무발명보상금 2불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들만 입력하시고 나셔서 다 한 번 더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믿고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자, 다음 우리가 한 것이 지금 3번까지가 되었죠. 3번까지 했습니다. 4번 10월분 귀속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라 그랬죠. 저는 미환급 소득세 85,000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갈게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10월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몇 월부터? 10월부터 2020년 10월, 지급기간도 10월부터 언제? 10월까지 엔터. 자, 이렇게 나왔죠. 2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전월 미환급세 이게 얼마? 85,000원. 그리고 85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끝이 나네요. 예 뜻이 빠져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는 예 해야 되겠죠?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자, 이름으로써 우리 급여 자료 입력 부분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말 정산이네요. 자료 설명. 사무직 공지훈의 연말 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공지훈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없다. 소득자는 안 걸리겠네요. 장기주택이자 상환액은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입력해란 말이죠.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영수증의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어렵이 입력하고요. 한 건으로 해라 그러네요. 보험료도 선택해서 확인돼서 입력해라. 그리고 장기주택 이자 상환액 및 연금저축은 정산 명세죠. 명세 탭에서 입력한다. 자, 부양가족 현황이네요. 한번 볼까요? 다 보니까 기본공제 되는 사람이네요. 장애인은 없고요. 그러면 소득제한, 나이제한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대부분 되죠. 그리고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입력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렵입니다. 어렵이는 소득제한, 나이제한 없죠?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 한의사 포함 목적만 되고요.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 환자를 포함해서 전액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은 2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데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사업소득은 6천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안되고요. 안경, 콘택트렌즈는 연 50만원만 됩니다. 그리고 라섹은 수술이에요. 수술이라서 50만원 아닙니다. 전액 다 돼요. 교육비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되고요.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되는데요. 미취학 아동은 현장 체험 학습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됩니다. 교육은 부모가 자식을 시키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란 의미가 되겠죠. 다만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에 있는 학원비와 학습지는 안되고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소득제한은 있고 나이제한은 없죠. 정치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 공제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신용카드입니다. 자, 소득제한은 있고 나이제한은 없죠. 형제 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했다든지 자동차 구입, 자동차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아파트, 전화비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교복 구입비 50만원 한도로 해주고요. 교육비와 중복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다만 교복 구입비는 초등학생은 제외됩니다. 초등학생 교복을 구입한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안되겠죠. 자기 지출분이 아니니까.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와 중복 공제되고요. 중고 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는 공제됩니다. 우리 차 있죠? 자동차 구입은 안되는데요. 안되는데 여기에서 중고 자동차는 된단 말입니다. 금액의 10%, 물론 현금 영수증도 10%만큼, 즉 중고차 80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그러면 80만원 현금 영수증에 입력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보험료예요. 소득제한, 나이제한 있죠. 제일 까칠한 공제입니다. 보장성만 되고 저축성은 안 돼요. 월세 공제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데 살고 있으면서 첫 번째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월세액 750만원 한도입니다.
10%를 공제해 준다는 거. 마지막으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5시대를 포함을 임차해가지고 말이 안 맞네요. 임차해서 해당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데요. 월 300만원 한도입니다. 물론 총 금액이 5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주택마련공제, 연금계좌공제. 자, 연금세액 공제를 한번 볼게요.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에 의한 납입금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안 돼요. 다만 개인연금저축이 언제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은 공제가 됩니다. 지금은 요 근간에 2000년도 12월 31일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액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연금계좌 문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들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은 안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먼저 의료비네요. 의료비 공제에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공지훈이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부터. 자,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관리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해당 사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불러올 때는 F2를 하시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공지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확인. 자, 나왔죠.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의료비네요. 의료비. 이지영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고요. 한번 볼까요? 의료비 지출 내역. 자, 세경병원이네요. 진약국. 다들 일반 의료비가 되겠네요. 총액만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 건을 한 건으로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455만원. 예, 여기에 다들 질병 치료의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의료비죠. 의료비 탭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찍어주시고 이름은 이지영이네요. 자, F2 한번 눌러볼까요? 이지영 나와있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상호 나와있지 않죠? 사업자번호 알 수 없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죠.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선생님 국세청 자료인지 어떻게 하셨나요? 짠! 여기에 나와있죠? 국세청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한 건 해라 그랬죠. 한 건. 그리고 지급 금액은 총액 455. 여기서 공제 안 되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550불 입력.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습니다. 하나는 끝났고요. 나머지는 없었죠. 자, 그러면 하나 끝났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보험료네요. 보장성 보험 돼 있고요. 공지훈 본인 겁니다.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둘 다 보장성입니다. 보장성이니까 다 된단 말이죠. 총액만 입력하면 되겠죠. 174만 5천원이네요. 자, 보험료죠. 여기에는 보험료 없죠. 소득명세에 한번 가볼까요? 자, 정산명세. 없네요. 소득공제. 소득공제. 오른쪽으로 스크롤바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메뉴 이래 조금씩 눌러가면서 해요. 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본인 공지훈이고요. 보장성 보험료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보장성 보험료. 자, 위쪽이 국세청이고 아래쪽이 기타예요. 국세청 칸에 입력해야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745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험료란에 본인 공지훈이며 국세청란은 윗줄이 국세청, 아랫줄이 기타가 되겠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됐고요. 세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것은 요건을,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 그랬죠.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국민은행이고요.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이고요. 42년, 30년이네요. 그리고 연간 합계 금액은 480만원. 자, 한번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산 명세에 가서 자, 이 중에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 이자 상환 내역. 자, 자주로는 안 나오는데 천천히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있네요. 어디에?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쭉 보니까 2012년이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최초 차입일이 2012년 7월 15일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자, 어떤 거? 이 중에서 2012년 이후 차입 15년 이상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되었고요. 다음 30년이고 고정금리 비거치식이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중에서 고정 OR 비거치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2012년 이후고요. 15년 이상 30년이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었죠. 여기가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480만원 4800불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다음 연금저축이네요. 공지훈 본인입니다. 자, 연금저축 한번 찾아볼까요? 메뉴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공무원 연금 이런 거는 있지만 연금이 없고요. 대출, 주택 이런 거 다 아니고요. 자, 여기도 없네요. 오른쪽에 있네요. 59번 연금저축 나와 있죠. 여기에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누르시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고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눌리고 연금, 퇴직연금 아니고 3번 연금저축이 되겠죠. 연금저축 선택해 주시고 금융회사네요. 한번 볼게요. 국민은행입니다. F2 하면 되겠죠. 여기 자꾸만 빠져나오네요. 국민은행 F2 국민은행 선택하시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75 여기 아래쪽에 보고 입력할게요. 이게 보기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안되네요. 국민 자, 계좌번호 요거 옆으로 좀 치워서 요거 입력이 녹록치 않네요. 옆으로 완전히 치워서 한번 해볼게요.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되니까 연금저축 다시 하고요. F2 국민 자, 됐고요. 계좌번호 751523 698 엔터. 불입 금액이 얼마였나요? 불입 금액이 아이고 화면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자, 불입 금액 한번 볼게요. 불입 금액이 240만원이네요. 또 다 지워졌나요? 이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조금 잘 안되네요. 자, 연금저축 F2 국민 이제 다 외웠습니다. 국민이고요. 엔터. 계좌번호 751523 698 그리고 불입금액은 2400불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크게 입력하는 거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나머지는 없네요. 여기까지네요. 여기 마지막에 우리 연말정산하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하고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이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이것은 메뉴 찾기가 조금 힘이 드실 수가 있네요. 자, 요거 잘 좀 찾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름으로써 44회 TT급 44회 기출문제 풀이는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강의에 사용한 PDF 원본 파일입니다. 자, 이 내용 말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을 화면을 정지해서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강의에 사용한 원본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와 필요한
회차를 적어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주소 적고요. 44회, 43회 이렇게 회차를 적어주시면 이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 필기 시간을 줄여서 학습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적으실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A4지가 많이 들겠죠. 하지만 필요한 페이지만 선택적 출력 시 전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적어주시고 필요 없으시면은 뭐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KT 2급은 44회에서 41회분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따로 하지를 않아서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그리고 43회에서 41회차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44회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떨어져도 상관없다면 필요한 회차를 적어 주십시오. 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